안녕하세요.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이야기를 주로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민주연구원 김용 부원장에 대한 구속과 그다음에 민주당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특검까지 이어서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김종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예.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전에 하셨죠? 예, 2010년, 2011년 네. 아주 좀 꽤 된 거여서 네네. 그때 했었습니다. 그때 그러면은 매일 출근을 하셨나요? 매일 출근하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네. 그때 하더라도 저 때 처음으로 네네. 상금 부원장이라는 게 생겼어요. 저 때 네네. 저는 이제 상금 부원장은 아니었고, 네네. 저는 이제 비상금 부원장 네. 3인, 상금 네. 부원장 한 분이셨는데, 네네. 제가 요번에 얘기 듣기로는 지금 뭐 비상금 부원장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10명 정도, 10명인데 부원장이 3분이 상금 부원장. 네네. 그중에 한 분이 이제 김용 부원장. 김용 부원장도 비상근이에요. 비상근입니다. 비상근입니다. 상근이 아닙니까? 상근 아닙니다. 네. 상근이 아니면 네. 책상이 없죠. 책상이 없죠. 책상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볼펜 한 자루 없습니다. 다 공용이죠. 네네. 아니 볼펜이야 주겠죠 아무리 볼펜이야 주겠죠. 근데 뭐 볼펜에다가 우리가 무슨 뭐 녹음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자료를 그렇죠. 네. 집어넣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좀 그런 상황이어서 제 느낌에는 그러니까 검찰이 왜 민주연구원에 압수수색을 했는가? 뭐 네네. 내용에 의하면 개인 사무실이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사무실 개인 사무실이 아니죠. 공용 사무실 공용 사무실이고 책상도 없고 그렇죠. 본인 개별 컴퓨터도 컴퓨터도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네. 압수할 목록이 없는 거죠. 건데 없는 거죠. 본인들이 실수한 거죠. 그러니까 네. 검찰이 법원에게 올렸겠죠. 아마 제가 볼 때 검찰이 이렇게 올렸을 거예요. 소위 민주연구원은 별도 법인이다. 네. 라고 법원한테 얘기를 했을 것 같고 별도 법인에 이 사람이 부원장, 상금 부원장, 그러니까 옛날에 나온 상금 부원장으로 나왔으니 상금 부원장이니 책상도 사무실이 있고 있다. 책상도 개인 사무실도 있고 책상도 있고 컴퓨터도 있을 거다라고 냈을 거고 그러냐? 그러면 가서 압수수색 해라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뭐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개인 사무실이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거죠. 책상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컴퓨터도 없는 거잖아요. 네. 가져올 게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들은 검찰에서 아예 모를까요? 그런 상황들을?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모를 턱이 없죠. 일단 네. 그 책상이 있고 이런 여부를 떠나서 임명받은 지 열흘도 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10월 11일 날 네네. 임명이 됐고 네네. 11일 날 갔을 거고 당연히 네네. 임명이니까 그다음에 14일, 네. 17일 회의 3시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거기다가 본인이 지금 검찰 주장에 의하면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거기에 불법 자금을 받은 무슨 서류라든가 메모라든가 그렇죠. 통장이라든가 그거 뭐 거기다가 하다못해 바카스 박스라든가 그거 갖다 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걸 받았다라고 하는 게 작년 네. 4월부터 8월까지 네네. 8월까지인데 지금 세 차례라는 얘기도 있고 네 차례라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8억이라는 얘기도 있다가 7억 4천이었다가 8억 4,700에다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만 그럼 그때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대선 경선할 때잖아요. 네네. 당사랑 무슨 상관이 있고 민주연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사를 쓸 수가 다 없죠. 별도의 캠프를 차려서 네네. 거기서 진행을 하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당대표는 7월 1일 날 아마 대선 후보 출마 선언을 했었고 그 이전까지는 내부에서 뭐 논란이 많았다면서요. 왜 열심히 안 움직이느냐 이렇게 얘기도 나왔다고 얘기하니 네네. 제가 볼 때 그 시점의 내용인데 그걸 지금 민주연구원 네, 와서 자료를 찾는다. 존재하지도 않는 개인 사무실 찾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네. 저는 이 정도는 알았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와중에 와중에 그다음에 바로 그 다음 날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 출두하기 전날 네네. 그다음에 제1야당 당사를 지금까지 압수수색을 했었습니다만 압수수색을 성공한 사례가 제가 알기로 없었죠. 없는 없었죠. 상황에서 갔다라고 얘기하는 네. 건 검찰이 몰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네. 저도 이 사건을 저희 국정감사 중간에 폭탄처럼 던져서 네네. 이재명 당대표가 어떤 형태로든지 불법 대선 자금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방식들을 채택한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적 했다. 압수수색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럼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작했을 때 민주당에서 막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다고 보시네요. 당연히 그거 안 막으시겠어요? 생각을 하시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기본적으로 이게 법원이 발부했다고 하더라도 이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건 검찰인 거고 네네. 이 검찰은 대통령의 임명에 의해서 네네. 작동하는 것이고 그럼 검찰총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아닙니까? 네네. 한동훈은 뭐 말할 필요 없는 네네. 것이고요. 네네. 그러면 저도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이것을 알 텐데 이 두 네네. 사람들 같은 경우 뭐 법무부 장관도 이제 정무직이지 않겠습니까? 네네. 검찰총 제가 볼 때는 뭐 아무리 국가 공무원이라고 해도 정무적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 와중에
제가 7일 정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면 7일 정도 여유가 있는데 하필이면 이 시점에 네, 네. 들어가서 제1야당을 압수수색하겠다. 그리고 그 내용도 그 압수수색 영장에 의하면 당 대표인 그러니까 원래는 김용 부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인데 김용 부원장은 5번밖에 안 나오고 당 대표는 12번이 나왔다고 얘기하면 이 압수수색의 타겟은 이재명 당 대표인데 이 이재명 당 대표를 표적으로 하고 있는 제1야당 당사에 들어가서 이것이 뭐 별도 법인이다?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사에 민주연구원 들어가려면 당사 안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 뭐 거쳐서 들어가죠. 다 거쳐서 들어가죠. 그러면 제1야당 당사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집권 여당이라고 얘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권 여당의 검찰이 네. 제1야당의 당대표를 겨냥한 그것도 대선 불법 자금이라고 자기들이 규정한 내용으로 압수수색을 들어오는데 그걸 알겠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당신들이 얘기한 법률적 요건에 맞게 우리도 따라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검찰이 얘기하는 건 확정되는 게 아니에요. 네. 법원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나왔을 때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존중할 뿐인 거죠. 네. 아시잖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분명히 있는데. 네. 그럼 검찰이 왔는데 왜 막느냐? 제가 볼 때 지금까지 다 계속 막아왔는데. 그리고 막은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대부분 임의 제출 방식으로 제출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볼 때 임의 제출 방식으로 받으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죄도 없고 증거가 없는데 왜 막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냥 열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저는 예를 들면 내부에서 판단을 했겠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떤 의도로 했는가. 네. 근데 지금 당 대표의 얘기에 의하면 검찰에 최근 벌어지고 있는 게 정치 탄압과 보복 수사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이 시점만 있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검찰이 보인 행태들은 철저하게 편파적인 보복 수사, 정치 탄압, 사정정국을 만들어 왔던 과정들이 있었다. 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매우 낮은 상황, 뭐 23, 4%에서 높게는 한 32% 정도까지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을 탈피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걸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그걸 하게 내버려 둡니까? 저는 그건 오히려 문제가 있는 거죠. 들어오세요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일각에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아니 말씀하신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냥 들어와서 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하는 이야기 이거예요. 죄 없으면 수사 받아라. 말도 안 되는 소리인 수사 거죠. 받아서 떳떳함을 증명해라. 죄를 입증하는 거 검찰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니 본인이 죄가 없다는데 지금 김용 부원장 안 받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다음에 당 대표도 사탕 하나 안 받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느 나라에서 검찰의 공권력을 갖다가 다 인정해 줍니까? 일반 개인의 저항권이 가장 핵심인 거예요. 네. 검찰이 하는 행위 자체,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집권 여당은 검찰이 하면 정의고 야당이 얘기하면 부정의처럼 얘기를 해요. 선생님 그런 말도 안 되는 권한을 누가 부여했습니까? 최종적 권한은 법률적으로 법원에게 네, 판단하게 네. 한 것이고요. 우리 사실 법이라는 게 100명의 범죄자를 잡는 것보다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더 우선이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다가 제가 볼 때는 그럼 검찰이 지금까지 기소했으면 다 유죄 받았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거 아니죠. 네, 네.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기소해서 재판을 다 받았는데 무죄를 받은 사람은 그 네. 삶이 어떻게 됩니까? 그 기간 동안. 완전 피폐해지죠. 그런 선례가 엄청나게 많았었지 네.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제1야당이란 말이에요. 제1야당 당대표. 그리고 다 다른 건도 아니에요. 불법 정치 자금이라고 그러면 2002년도 한나라당 차떼기 이후에 거의 네. 등장하지 않았던 단어이고. 근데 그때 그 차떼기 때도 이회창 총재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다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완전 정치적으로 가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네.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한다 이렇게 네, 하는 네, 거. 네. 근데 제가 볼 때 이걸 뻔히 아는 검찰이 그것도 국정감사 와중에 또 더 화가 나게 검찰총장이 국감에 나오기 전날 네, 네. 검찰총장의 허가를 받아서 네, 네. 압수수색을 집행하겠다고 얘기하는 걸 누가 믿으라고 믿으시겠어요? 제가 뭐 답하기를 당대표시라면 예. 오케이 그래 법률 집행하는 거야라고 오케이 하시겠어요? 그런데 제가- 당대표가 한 것도 아니에요. 원내대표가 네, 네. 소집해서 한 거니까. 네. 믿을 수 있겠냐 이야기하니까 제가 역으로 그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알고 있냐 그러니까 바빠서 몰랐다. 그리고 그러니까 신문 보고 대통령 알았다 그 이야기인데 그 말 믿으세요? 아니 뭐 한가하게 그런 걸 볼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네.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제1야당 네. 당대표예요. 167석인가 구석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 당의 상황을 모르게 되면 법률 하나 통과 못 시키고요. 정책 하나 제대로 추진할 수가 없어요. 본인 입으로 협치 말씀하셨잖아요.
이 국정에 운영하다 보면 생기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잖아요. 아니, 중요한 정도가 아니죠. 중요한 정도가 아니죠. 아니, 사실. 예산 통과시켜야죠. 네. 국정감사하면서 예산 다 해야 돼.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야당 당대표에 대해서 자기가 인사한 검찰총장이 압수수색을 집행을 했는데 내가 한가롭게 그런 기사를 볼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게 되면 뭐 어떤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국정 상황에 대통령께서 가장 지금 집중하시는 게 뭐예요? 주사파 척결이에요? 제가 보면 직무유기인 것 같아요. 대통령이. 근데 처벌할 수가 없으니까요. 직무유기든 뭐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신문으로 봤다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실무자들 뭐 하는 거야? 그 보고서에 당연히 정리해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예전에 저기 NSC도 근무하시고 했을 텐데 그런 이런 정치적 사안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그 검찰이 움직인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청와대에서도 다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옛날 민정수석실 다 있으니까. 다 있을 아니고, 때네.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맡겼나 보죠. 뭐 자기 최측근이 법무부 장관이고 가장 최측근이 검찰총장이니까 아니 카톡으로 이렇게 왔을까요? 저희가 까볼 수가 없잖아요. 아, 그러면. 문자 대통령 이거를 달라고 그러는 순간 제가 볼 때는 모든 보안 사항이 여기 다 들어있을 텐데 네. 달라고 했을 거고 절대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말이 안 되죠. 몰랐다면 제가 볼 때는 대통령 비서실장, 그 다음에 정무수석 네, 다 문제가 있는 거죠. 다 문제가 있는 거죠. 직무유기 정도가 아니죠. 제가 볼 때는 국정을 갖다 내팽개치고 있는 거죠. 네, 어디가 계신 거죠? 그분들은 그럼 뭐 하고 계신 거죠? 바빠서. 뭐가 바쁘신가요? 이것만큼 더 바쁜 게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수사는 이제 본인이 안 한다고 했고, 그럼 그 당시에는 뭐 종북 이야기를 하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아니 아시겠습니다만 국정감사하는 기간 동안에 대통령실이 어디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됩니까? 국회에다가 원신경을 국회에다 다 원신경을 다 둬야죠. 근데 거기에다가 검찰총장이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가는데 대통령이 몰랐다, 신보가 알았다? 네. 저는 이건 거짓말, 이런 거짓말을 하면 뭐 이 XX 가지고도 사과 안 하시니까 본인이 안 했다고 어쩌면 보고를 받았는데 기억이 안 났을 수도 있겠네요. 네. 정무수석이 보고를 했을 겁니다. 비서실장이 보고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기억이 안 나시나 보죠. 뭐.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에서 다른 언론이라든가 어떤 평론가도 짚지 않았던 걸 하나 말씀을 좀 드릴까 싶어요. 예. 법원이 이렇게 쉽게 영장 내줘도 되는 겁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아까 말씀드린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해줄지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법원은 소위 그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들이 나온 건 없는데 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검찰에서는 김용 부원장이 유동규, 남욱의 진술에 의하면 명징한 어떤 돈을 전달한 장소, 액수 등을 특정해서 진술을 했다. 네. 이렇게 이제 그럼 그 장소를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아마 근데 기본적으로 본인의 개인 사무실이라고 하는 공간에 가서 네. 여기를 압수수색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을 거고 네. 법원은 당연히 그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라고 하니 거기서 또 기사는 대부분 상근으로 나왔으니 네. 상근 부원장이면 공간이 분명히 있겠지. 네. 그 공간에 들어가서 그 공간이라고 하는 건 자기의 자료가 분명히 가지고 있겠지. 그리고 그 자료를 압수하는 건 당연히 그걸 압수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판단했을 수 있겠죠. 법원 입장에서. 그다음에 그러니까 민주당과 맞죠. 민주연구원은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돼 있으니 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법원에서는 제가 볼 때 이런 정치적 판단까지 하지 않고 네. 통상적인 방식의 압수수색 영장이니 그걸 발부했다고 보는 거예요. 뭐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법원이 왜 상상하지 못했는지 저는 거기서 묻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법원이 결국은 이게 뭐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예측은 최소한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 민주연구원이 법인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소속이라는 것은 당연히 아는 상황이고 그렇죠. 정당이라는 하는 것도 헌법에 보장된 이 정치활동의 자유라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실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뭐 헌법기관에 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영장을 내주는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지 않았다. 이건 저는 이게 한편에 보면은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이 가지는 이 정당 정치에 대한 어떤 얕잡아봄 이런 것들이 깔려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면 이제 정치, 그러니까 소위 정치와 관련해서 많은 부분들을 토론으로 풀지 못하고 법원으로 가져가는 경우도 많았고, 뭐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준석 전 당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얘기했더니 또 법원이 거기다 하나하나 또 조목조목 인용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엄청 압박을 받았겠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걸 기각하거나 그 판사님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각하를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네. 양심에 따라서 동일한 원리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볼 때 계속 기각이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네. 근데 형식적인 요건을 갖췄으니까 앞에 부분은 내용적으로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훼손했으니 그리고 본인이 인용했다가 내용에 대해서 적시를 했거든. 첫 인용을 번째 했다가 때 판사가. 두 번째는
그 내용과 무관하게 형식이 갖춰졌으니까. 그러니까 당원 당규를 바꿨으니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버리게 되면 우리 법관들은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양심에 따라서 판결한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판결을 했기 때문에 법원 스스로가 계속 지금 정치화되고 있는 오점들을 남기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번도 마찬가지인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만 확인하면 정당인데. 당사 안에 네. 민주연구원이 있고 네. 아무리 별도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네. 네. 거기에 이사장이 당대표잖아요. 네. 어떤 형태로든지. 그렇다면 이건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인 거죠. 그러면 네.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면밀한 요건을 가져야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진짜 그야말로 상당해야 이 범죄는 명징하고 거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지 않게 되면 문제를 풀 수 없을 거야라고 판단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법원이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저는 법관들도 상당히 좀 저는 앞으로 문제가 될 거라 생각이 많이 들어요. 특히 이제 법관들이 네네. 제 느낌은 법관들이 헌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헌법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부분들은. 아까 우리 이제 그 이준석 대표 관련해서 네. 가처분 신청 문제를 이제 네.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제 정당 활동의 자유라는 것이 정당의 자율성이 우선인 거고 거기에 부칙으로 이조로서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보통 우리 이제 정당은 정치 결사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사체적인 성격이 민주적이라는 것보다는 약간은 상위의 개념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치학하는 사람들은. 근데 법관이 아까 우리 이준석 대표 첫 번째 이야기했을 때 정당의 민주주의가 지켜지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네. 그 이야기를 그분이 평가할 만한 위치에 있는지 저는 이제 그게 의문이 있었던 거예요. 뭐 일단 이준석 당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물어봤으니 네네. 제가 볼 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처럼 정당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인 근거를 가진 나라도 별로 그러니까요. 거의 없어요. 네. 외국은 별로 이게 뭐 죄송하지만 치해법권 같은 개념이거든요. 정당 헌법기관이에요. 헌법기관을 완벽하게 인정을 그러니까 정당이 받아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네. 정당이 하는 거고 법률적으로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해서 규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그렇죠. 네. 유럽의 기본적인 방침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정반대로 이번도 마찬가지인데 네. 과거에는 정당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이 잘 관여하지 않았어요. 관여하지 않았죠. 네. 근데 이번에 갑자기 음. 이준석 전 당대표 문제와 관련된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해서는 아주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이 장담을 하고 있다가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양심에 따라서 계속 동일한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동일하게 하든가 또 그러면. 그죠. 근데 네. 그 다음에 동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게 제 추정입니다만 엄청난 압박을 받았을 거라고 봐요. 이 판사가 네. 처음 판단과 관련해서 동료 판사들 네. 아니면 상급 판사들 같은 경우가 또 왜 판례와 다르게 그런 판결을 내렸어, 판단을 네, 내렸어라고 얘기했을 것이고 주변에서 또 계속 그렇게 가게 되면 안 좋지 않겠어라고 압박도 받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합된 게 아니야. 제가 이건 뭐 이렇게 쉽게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고서야 본인이 맨 처음에 얘기했던 양심에 따라서 판결한 내용 자체를 뒤집어 버리는 판결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매우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 자주 하거든요. 한국과 일본에만 존재하는 게 법치주의다. 실제로 법이라는 것은 기능과 도구인데 주의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념화 시켜버리는 경향들. 이게 이제 법만능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사실 법이라는 게 이걸 그렇지 않습니까? 함무라비 시대 때는 함무라비를 위한 법. 독재 정권 시대 때는 독재를 위한 법,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민주주의 질서를 위한 법 이렇게 존재해야 되는데 질서 유지와 기능적 역할을 해야 되는 법이 흔히 하는 사상보다 위에 올라가가지고 스스로 주의자가 붙여가지고 사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과연 한국 사회의 이 정치적 사회적 통념 인식의 구조로서 적절한가 뭐 이런 질문을 제가 한번 던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문제가 많은 거죠. 왜냐하면 법률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정치인들한테 있는 거죠. 정치인들은 민주주의의 하나의 절차죠. 국민에게 있는 거죠. 국민에게 있는 그죠? 거죠. 국민이 위임해 준 거에 대해서 4년 동안 대리해서 소위 자기 입법의 원리, 국민의 자기 입법의 원리를 국민들이 매번 입법을 할 수 없으니 네. 4년 동안 위임을 해주면 그 위임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임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입법에 대해서 집행하는 거잖아요. 법원이든 네. 아니면 무슨 검찰이든 마찬가지로. 그럼 이 사람들 누구한테 예를 들면 신경을 써야 됩니까? 국민한테 신경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국민한테 신경 안 써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상급자, 대통령에게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매우 부적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정착자들이 매우 문제가 많다. 법치주의라고 얘기하는 법치가 건 지금 매우 문제가 많다. 법치를 낳은 네. 자기 아버지인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매우 문제가 많은데 어느 순간부터 이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결정하는 것은
정의라고 제가 정의가 아니에요. 그죠? 법률자들은 소위 입법권자들이 만들어 놓은 법률적 테두리에서 집행만 할 뿐인 그렇죠. 건데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건데 자기들이 정의와 부정의를 판단하는 순간 그게 독재예요. 독재죠. 자기 마음대로 내가 이게 정의야. 음. 그게 독재인 건데. 그래서 전두환이 민정당 만들었잖아요. 민주정의당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정의사회 구현한다고 그러고 맨날. 정의사회 구현한다고 그랬죠. 정의사회를 구현해가지고 예를 들면 박정철 열사 고문치사합니까?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예. 거죠. 하여튼 뭐 이야기가 좀 네, 밖으로 샜습니다만 제가 농담으로 이건 정리하겠습니다. 뭐 저기 AI가 잘 돌아가는데 모든 판례들 전 세계의 법률적인 근거들을 다 집어넣고 판사를 AI로 대체하면 어떨까요? 농담이었습니다. 네. 자, 여기 넘어가가지고 그러면은 이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특검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주장을 했는데 이게 좀 재밌습니다. 기존의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주장들은 쌍특검, 네. 이재명도 특검 받고 김건희도 특검 받자. 네. 그 이야기였는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도 같이 특검하자 했는데 도이치모터스 이야기는 빠졌어요. 네, 뺐습니다. 빠지고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보면은 나부터 특검해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죠? 대장동 특검 이야기를 하면서 물론 거기 관련해 가지고 부산저축은행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제 수사를 했다라고 이야기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 김반매 씨 누나의 윤석열 대통령 아버님 집을 매입한 거 이런 것까지는 포함을 했습니다만은 일단 쌍특검에서 대장동 본인 특검 중심으로 축소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뭐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특검하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들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네네. 특별하게 검사를 임명을 해서 객관적인 수사를 하자라고 네. 하는 건데, 근데 이렇게 법률적으로 요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 여론이 동의하지 않으면 실제 특검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는 200여 차례가 넘는 압수수색이 벌어졌고, 그다음에 김건희,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이죠. 김건희, 뭐 장모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의 무혐의 결과가 나오거나 압수수색은 0이거나 네네. 출석 요구 한 번도 없는 상황이 네. 벌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검찰 스스로가 불균형한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검찰에게 수사를 맡긴다고 얘기하는 건 네.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최근 또 검찰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한 푼도 안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대선 불법 자금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이 검찰한테 맡기게 되면 뻔한 거죠. 뭐 여기서 수사하게 되면 결론은 뻔한 거니까 네. 전 특검을 통해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이 대장동부터 나온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요. 네. 지금 검찰 얘기는 대장동에서 엄청난 이익이 나서 그 이익을 나누는 과정에서 김용 부원장이 그 돈도 달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잖아요. 결론적으로. 근데 그거는 사실은 정치자금법이 아니고 뇌물죄에 해당될 수 있는데 만일 사실 그렇다고 그러니까 검찰 주장이에요. 네, 그러면 네, 네. 이렇게 대장동이라고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어디냐? 부산저축은행이다. 이게 네. 종잣돈이니까. 종잣돈이 좋다. 만들어졌으니까. 네. 그러면 근원부터 시작하자. 네. 쭉 시작해서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음. 좋아. 이렇게 왔어. 중간에 김용 부원장이 이렇게 했다고 검찰이 주장해. 알았어. 이것도 조사해. 네. 그다음에 이 선거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당대표에게 몸통이라고 주장한 게 있어. 선거 과정에서 네. 선거법상 문제가 있는 점 좀 확인해 봐. 네. 다 털어. 음. 그래서 이번 참에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는 매듭을 짓자. 음. 전 이 말은 맞다고 봐요. 이걸 검찰이 하게 되면 제대로 하겠습니까, 수사를? 근데 이거는 사실은 네. 어떻게 보면은 지난 대선의 연장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어떻게 보면 이제 여야가 같이 네. 국정 팽개치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 지금 상황에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압수수색 다 하게 하고 네. 검찰이 알아서 수사하게 하고 음.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을 인정하시겠어요? 인정할 수 없죠. 인정할 수 없죠. 예. 그럼 검찰에 맡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럼 누구한테 맡깁니까? 결국 뭐 특검이라든가 뭐 경찰에 맡깁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국회가 합의할 수 있는 건 특검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음. 여당은 합의하지 않겠죠. 합의하지 절대, 않겠죠. 절대 합의하지 않겠죠. 그럼 또 여당은 얘기하겠죠. 시간 끌기 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또 얘기하겠죠. 네, 그죠? 네. 어차피 합의 안 될 거 알면서 특검 주장하는 건 또 제가 볼 때는 마찬가지죠. 떳떳하다면. 떳떳하다면 특검 받으라 그 그 이야기 하겠네요. 그러니까 정진석 위원장 말대로 야당이 얘기할 수 있죠. 네. 당신들이 막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하면 여야가 받아가지고 특검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서 특검하면 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민생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거기에 빠져들게 되면 민생 돌보기 어렵잖아요. 당장 지금 하루 반나절입니다만 국정감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그다음에 대검 같은 경우는 국정감사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뭐 이 문제는 뭐 민생하고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하겠죠.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는 제가 볼 때는 무능력하다는 거잖아요. 경험이 부족하고 독단독선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정부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견제할 야당이 그런 견제보다는 이런 문제로 가게 되면 우려할 측면들이 분명히 있긴 있겠죠. 전 그래서 좀 외통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에게는 이게 좀 외통수였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냥 내버려 두고 검찰이 수사해라고 얘기하게 되면 아니 아시겠습니다만 갑자기 뇌물죄가 10월달 들어와서 정치자금법 바뀐 거잖아요. 바뀌었죠. 근데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진술이 바뀌었다. 네. 그다음에 또 지금 문화일보인가에서 나온 거에 의하면 메모가 나왔다. 이런 거예요. 저는 뭐 메모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정치자금인지 네. 아니면 말씀 뇌물인지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죠. 근데 검찰 수사 내용이 지금 조중동 문화일보로 다 흘러나와서 다 퍼지고 있고 검찰 발이잖아요. 검찰 발이죠. 그러면 이게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검찰도 생각하기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만큼 저는 이 정도의 본물 터지듯이 피의 사실이 공표되는 건 놀라울 정도다. 이건 전형적인 과거 아니 지금도 그럴 겁니다만 검찰의 수사 방식이다. 수사 방식이에요. 언론으로 내용 흘려서 그럴만하네 라고 할 때 하나씩 통통 터뜨려서 더 확인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 아닌가. 언론에 하나 흘려주고 언론이 그렇죠. 기사 써주면 그걸 그렇죠. 빌미로 또 압수수색하고 그렇죠. 계속 별건에 꼬리를 물고 이제 넘어가는 그런 구조의 수사 방식이죠. 주로 조중동이 주로 이걸 다 터뜨리고 그렇죠. 있고 가끔씩 JTBC가 정보 받아가지고 터뜨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나머지는 기사 못 내고 있는 상황으로 제가 보이는 측면이 있어서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진술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지금 메모라는 이야기도 네. 그 메모가 어떤 메모인지 그 메모가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건지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알 수 없잖아요. 알 수 없죠. 흔히 하는 말로 뇌물 사건의 핵심은 돈의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죠. 돈이 어느 통장으로 들어갔느냐. 뭐 그럼 당연히 바로 이제 잡히는 거고. 통장은 뭐 계좌니까 뭐 바로 잡히겠죠. 네, 바로 잡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현찰이죠. 누군가에게 현찰이 전달됐는데 그 현찰을 쓴 흔적이 남았다. 그렇죠. 아니 뭐 받은 게 찍혔다거나. 뭐 받은 이런 거. 사진이 찍혔다. 네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과거 우리가 이제 그 돌아가신 성완종 씨인가? 네. 성완종 의원이 바카스 박스에다가 돈을 넣어가지고 홍준표 대표에게 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엄청나게 많았는데 결국은 전부 다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이 돼버렸거든요. 네. 결국은 뭐냐면 그 당시에 수많은 진술들이 나오고 성완종 의원의 메모도 나왔습니다. 네. 메모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자체가 무혐의 처리됐어요. 본인이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바람에 수사가 종결된. 뭐 그런 측면도 있고. 예, 예.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얘기 들어보면 진짜 이게 검찰 얘기입니다만 김용 부원장이 요구했고 유동규에게 요구했고 유동규는 남욱에게 부탁을 했고 만들어서 남욱에게 주니까 남욱은 다시 정민용 변호사에게 전달을 했고 네. 정민용 변호사는 유동규에게 전달을 했고 유동규는 김용 부원장에게 전달했고 아니 무슨 불법 정치자금을 이렇게 유통을 시킵니까? 여러 사람이 다 알도록. 다 알죠. 네. 그랬더니 다 모르겠는데 이걸 제가 볼 땐 전달했다는 이모 씨예요. 네. 전달했던 이모 씨의 실토 금품 전달의 실토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메모가 발견됐다는 게 문화일보로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매우 기이한 사건이에요.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네. 스픽스 대표한테 네. 돈을 얼마 주고 싶은데 여기 PD 줬다가 PD가 저기 기자 줬다가 기자가 앵커 줬다가 마지막에는 우리 김종욱 교수님 줘가지고 김종욱 교수님이 스픽스 사장한테 돈 갖다 줬다 이야기거든요. 저는 제가 먹죠. 근데 이게 배달 사고가 나는 건데 그래서 대부분 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또 이제 다양한 뭐 많은 방송에서 나오는 겁니다만 민주당에서 의혹을 제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뇌물죄라고 하는 건데 이제 8억 맨 처음에 기소가 된 게 네. 소위 8억에 대한 뇌물죄라는 거지 네. 않습니까? 근데 이게 뇌물죄가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은 뇌물죄가 소위 불법 정치자금으로 넘어갔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저는 이건 확인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뇌물죄는 남아 있는 거잖아요. 남아 있는 거죠.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남아 있는 상황이 하나 있는 거고 이거 새롭게 등장한 사건인 거잖아요. 네. 그럼 따지고 보면 16억이잖아요. 네. 대강 합치면 네. 그죠? 그럼 유동규 같은 경우는 이분과 관련해서 빼박이겠죠. 네. 뇌물죄로도 걸리고 정치자금법으로도 정치자금으로 걸리고. 근데 만약에 검찰이 뇌물죄에 대해서 유야무야한다. 그럼 제가 볼 때 회유 협박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성립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뭐 다 걸려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앞에 게 안 걸리게 되면 8억에 대한 뇌물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만약 이 문제가 그냥 끝나게 되면 김만배 씨도 5억 줬다는 얘기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미래신도시 사업자 3억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나머지 남아 있는 김만배
그다음에 전달자, 회계 책임자, 정민용 이런 분들만 정치자금법으로 그래서 뭐 그 정도면은 제가 다 볼 집이죠, 뭐. 집행유예. 다 집이죠. 그러니까 집행유예. 아주 회피한 거죠. 그럼 누가 남냐? 김용 부원장. 그다음에 이게 대선 정치 자금이니까 이재명 대표. 이제 계속 그렇게 불러대겠죠. 나오는 이제 그러면 이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거 아닙니까? 사실 이게 뇌물죄면 이제 1억 이상이면 10년 이상의 네네. 징역입니다. 1억 이상의 뇌물을 받으면은. 근데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네네. 거예요. 형이 확 떨어집니다. 그렇죠. 확 떨어지고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네. 뇌물죄면은 네. 김용 이거 가정입니다. 네네. 김용 부원장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김용 부원장이 받은 걸로 끝이 납니다. 네. 근데 정치자금법이 되는 순간에 선거에 쓰였다라는 가정이 하나가 더 전제가 붙어버리는 거죠. 결국 여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같이 올가매지는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네. 압수수색 영장에 음.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 개인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에 김용 부원장은 5번 나오고 이재명 당대표가 12번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럼 네. 제가 볼 때 검찰이 입증해야 되는 거죠. 돈을 받았다는 것도 입증해야 됩니다만 받아가지고 쓴 것도 입증을 해야 되는 네. 거죠. 근데 다 아시겠습니다만 옛날 진짜 낡은 정치할 때나 그렇지 누가 박스로 현찰 받아가지고 그 선거를 당시에 합니까? 대선 여론조사하면 1등 나오잖아요. 네. 공식 후원 계좌에 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라도 옛날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냥 그것이 그냥 관례처럼 벌어졌던 옛날에 지금 상황 눈을 뜨고 다 그걸 확인하고 있고 특히 이재명 당대표는 계속 송사에 휩싸여 왔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송사에 휩싸였던 당사자한테 돈을 받는다는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개발업자들의 돈을 받았다? 상식적으로 안 받죠. 절대 말이 안 안 받죠. 되는 얘기죠. 이 돈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구린 돈인 거라는 사실을 알 텐데 뭐 죄송한 얘기 받으면 다른 데서 받지 왜 여기서 받겠습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미 2020년 연말에 네. 유동규 씨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사표를 내면서 이재명 팀들하고 틀어져 버려요. 근데 왜 돈을 줬답니까? 틀어줬는데. 틀어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1년 후에 돈을 8억을 만들어줬다. 이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한테 20억 얘기가 왜 나온 거예요, 근데? 아, 20억을 그러니까. 요구했다라고 하는 게 네.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네. 20억이라는 게 무슨 특정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네. 그냥 이제 진술에 의한 거죠, 다 단순하게. 그렇죠. 진술에 의한 거죠. 네. 좀 유동규 씨가 왜 갑자기 저렇게 했는지 좀 이해는 안 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계속 회유 협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근데 저는 좀 웃긴 게 이 검찰총장이란 이원석 검찰총장이 나와서 얘기한 그 뭐죠? 그 국정감사에서 어떤 검사가 유동규 한 사람에게 인성을 거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그러면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 회유 협박 관련해서 아직 뭐 결론이 안 난 겁니다만 신계륜 의원 건 뭐 보셨지 않습니까? 네, 그 봤죠. MBC 보도를 보면은 책상 위에 두고 갔다 그네. 소파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본청에는 소파가 있었는데 네. 의원회관에 소파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소파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의원회관이라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의원회관 소파가 없는데라고 해서 3천만 원이 날아가 버린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 자체가 어떤 신계론 같은 경우는 회유 협박. 그러니까 검찰들이 증거들을 만들어내는 네, 네.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이 문제가 있다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뭐 회유한다면 오히려 구속하고 비정시설 안에 가둬놓고 회유하지 법원에서 구속영장 기간이 만료돼 밖으로 나갈 분을 회유할 수 있겠나. 그래놓고 자기들이 구속영장 필요해서 일로 갔다 법원에다 제출 안 했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면 검찰의 관행으로 보자면은 네. 자 유동규 씨가 어쨌든 8억을 전달하거나 모은 사람이잖아요. 네. 범죄자잖아요, 그죠? 또 혐의가 있으면은 풀어주면 안 되지. 나가가지고 다시 이재명 쪽 누구와 만나서 다시 말을 맞춘다거나 역으로 이재명 쪽에 회유를 당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양심선을 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풀어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별거리잖아요. 따지고 보면 이건 별건이죠. 그러니까 뇌물죄는 있는 거니까. 예, 예, 예. 그러면 뇌물죄가 있다가 기간이 만료돼서 밖으로 나와야 되니까 그 검찰에서 뭘 했냐면 위례신도시 문제로 추가 기소를 해가지고 구속이 연장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또 이미 직접 얘기해서 정치자금법으로 본인이 실토한 내용이잖아요. 네. 그럼 더 수사를 해야 될 그렇죠. 거잖아요. 또 구속해야죠. 나가면 또 입맛일 텐데 예를 들면.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구속 필요성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검찰 스스로 얘기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뭔가 구린 앞뒤가 안 게 맞는 나니까 당연히 소위 민주당 입장에서는 회유 협박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김부겸 의원 말에 의하면 본인이 20년 30년 받을지 몰라가지고 벌벌 떨었다는 얘기도 하는 거잖아요. 네, 또 네, 네. 검사실에서 왜 예를 들면 변호인 입회도 안 됐는데 동거녀를 만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정황 자체가 매우 예를 들면 그런 정황들이 뭐 드러난다라고 하고, 또 뭐 검찰총장이 하는 얘기가 무슨 검찰이 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얘기하는데 이런 일을 내내 해왔잖아요. 그렇죠. 한두 번 해온 게 아니잖아요. BBK, 김정준
회의 협박했다는 거 나와가지고 2007년 얘기입니다. 네네네. 회의 협박했다고 나왔다고 나중에 난리가 났는데 나중에 결론도 다 무죄 추정 네네네. 났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은 지금까지 계속 전통적으로 회의 협박을 통해서 자기들의 수사 과정의 문제점들을 갖다가 그렇게 예를 들면 무마해 왔던 측면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그리고 검찰이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그거에 대해서 처벌합니까? 안 하죠. 99만 원 그 룸사롱 가가지고 99만 원 받아가 다 무혐의하고 김학이 얼굴 특정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풀어주고 다 그랬던 검찰이 뭐 지금은 대단히 예를 들면 정의의 투사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소위 그 검찰총장 그러니까 윤석열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면서부터 소위 예를 들면 상당히 그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받는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검찰 개혁의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 개혁 소재가 아니라 여야 간의 경쟁이 됐던 건데 그 이전만 하더라도 70~80%의 국민들이 검찰 개혁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는 보수 정당 계열에서도 그럼요. 검찰 개혁 이야기했고 공수처 이야기 뭐 거의 또 이제 수사 기소 분리 이야기는 거의 합의된 수준의 컨센서스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관련해서는 몇 년 안 지난 상황인데 자기들이 정의 투사인 양 말씀하시는 건 매우 문제가 많고 내부를 보더라도 제가 볼 때는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아요. 법무부 장관이 검수 원복을 얘기하죠. 다시 돌아가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법률을 바꿔서 법률이 바뀌어져 있는데 시행령을 바꾸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말이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리고 요즘은 뜬금없는 마약 천국 대한민국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저기 뭐죠 그 뭐 범죄와의 전쟁. 네, 왜? 네, 범죄와의 전쟁. 조폭과의 전쟁 하는 조폭과의 거죠. 전쟁. 그 느낌 그러니까요.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검찰 방식으로 이 상황을 소위 이런 위기 상황을 넘어갈 수 있다라는 판단들을 한다는 생각이 들고 일각에서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소위 한동훈과 서초동 네. 쪽에서 사정정국 또는 표적조사 이런 걸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위기 상황들을 돌파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소문들이 있죠. 이건 소문입니다만. 전두환 정권의 네. 사회정화운동 비슷한 느낌이에요. 근데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참 제가 볼 때 진짜 차고적이에요. 지금 국민들이 어떤 국민들인데. 윤석열 대통령 쓰는 단어가 전부 다 80년대 단어잖아요. 미국 가서 줘야에 물어봐야 되고 뭐 이거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갤럽 조사 보세요. 이번에 또 떨어졌잖아요. 주사파 이야기도 나오고. 며칠 전에 나온 조사 보니까는 갤럽 조사에서 네. 또 1% 떨어졌잖아요. 네. 제가 분명 반영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요. 네. 조사 기간을 보게 되면. 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그 대통령을 비롯해서 검찰들 같은 경우는 맨날 하는 게 뭐냐. 그 자기들 안에 모여가지고 수사만 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세상을 모르는 거죠. 국민들이 얼마나 변화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민주주의를 지켜오려고 노력했고 상식을 복원하려고 노력했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방식으로 하면 돌파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저는 저런 것이 저분들의 상식이라면 지지율은 계속 박스권 아래서 넘어갈 수 없을 거다 뭐 생각합니다. 그런 예를 들더라고요. 범죄자를 감시할 때 쓰는 잔망경으로 그걸 아직도 갖고 와서 모든 국민들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 잔망경 앞에 빨간 셀룰로이드를 칠해놨다. 그러니까요. 주사파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알 거다. 그렇죠. 사상 검증하라는 얘기잖아요. 사상 스스로 가라는 얘기 검증이죠.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취임식에서 10몇 회인가 자유를 말씀하시고 유엔 총회 세계 현장에 가서 자유를 22번 말씀하신 분이 예를 들면 본인이 주사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스스로 잘 알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매우 부적절한 발언인 거고요. 거기다 또 협치를 할 대상에 대해서까지 말씀하시는 거. 그럼 이제 협치라는 표현은 제도권의 그렇죠. 의석수를 가진 정당이라야만이 협치의 대상이 그렇죠. 되는 민주당 거죠. 아니면 정의당일 민주당 아니면 텐데. 정의당인 거죠. 정의당일 텐데 그러면 민주당 그러니까 그런 거죠. 민주당 안에 주사파가 있을 거야. 정의당 안에 주사파가 있을 거야.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한 거죠. 너희들은 알 거야. 너희들 스스로 주사파인지 아닌지. 네. 그런데 너희들이 만약에 너희들 스스로 생각해서 주사파라고 생각하면 나는 너랑 절대 협치해서 할 수 없어. 너는 자유민주주의 세력들한테 전복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내가 언젠가 잡아낼 거야.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대통령한테 그런 권한이 없어요. 네. 대통령이 무슨 수사 권한이 있습니까? 수사 권한도 없는 분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그러니까 이제 하나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 검찰총장 대통령 검찰총장. 다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통치도 하고 수사도 하고 참 매우 불온한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유 답답합니다. 자 그래도 마지막 질문 하나 네. 하고 끝을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특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당장 뭐 특검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원래 또 특검이라는 그 절차가 뭐 90일, 90일, 150일에서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그 다음에 또 여당이 응해주지도 않을 건데 특검을 던지고 나서 이후에 정치적인 전략은 어떻게 갈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아마 이거 던져놓고 정쟁을 하겠습니다만 아마도 이재명 당대표는 계속 민생 문제에 이래놓고 또 민생으로 또 돌아가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민생들 주장하실 거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민생들은 너무나 오늘 내용도 보면 네. 그 앞에 부분이 이렇게 있다.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데 저 이런 민생 식으로 해서 어려운 되겠는데. 상황이니까 특검으로 정리해서 네, 네. 이건 특검에서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두고 네. 우리는 민생을 합시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 측면이 하나 있는 거고 이건 제가 볼 때 프레임 싸움인 거죠. 프레임 싸움이다. 프레임 싸움인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이재명 당대표 말이 맞네. 특검에 맡기면 객관적일 거 아니야. 검찰에 맡겨놓으면 계속 여야가 싸울 거 아니야. 근데 특검은 그나마 좀 객관적인 거 아니겠어? 그럼 거기에 맡겨놓자라고 하는 이재명 당대표의 말에 동의할 건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 다르게 할 건지 이건 여론조사로 다 등장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네. 지금 싸움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검찰 손에 있지 않다고 봐요. 국민 여론에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국민 여론을 이겨내면서까지 검찰이 가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또 제가 볼 땐 그거 쉽지 않을 거요. 그런 판단을 하는 건 매우 어렵다. 왜? 그럴 때마다 상식에 어긋날 때마다 국민들은 나와서 발언하고 대화 나누고 싸우고 이러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 교수님 의견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이 사람들은 법원이 제동 걸지 않으면은 국민 여론은 무시하고 그냥 갈 거라고 봐요. 저는. 아까 저는 그럴 거라고 봐요. 이 네. 집단들은. 네, 네.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그래서 이긴 사례가 없다. 이긴 사례가 없다. 그러니까 국민 여론을 어기고 넘어가서 과거처럼 군사정부 시절에는 가능했겠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그냥 그 목숨줄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니까. 그다음에 대학 공간에서 족구 하는 사람 중에 절반이 경찰이고 이런 상황이었을 때는 두려움 속에서 잔투쟁밖에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명천지에 네. 여기저기 충분히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당장에야 그것이 그런 흐름으로 나타나지 않을지 몰라도 상식에서 계속 비상식, 반상식, 야만적인 어떤 폭압적인 방식이 벌어지게 된다면 국민들은 희한하게도 성공한 사례들을 더 많이 깊숙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저는 그것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야당도 만약에 지금 집권 여당이 이렇게 심하게 나오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싸워야죠. 맞서 싸워야죠. 거기에. 그렇죠. 네. 안 싸우는 게 이상한 거죠. 네. 민생이 중요하다? 아니 예를 들면 집권 여당을 견제할 야당이 무너져 버리는 상황에서 민생이 어떻게 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여당과 정부가 민생 안 하는데 뭘 견제를 합니까? 하는 게 없는데 어떻게 견제를 합니까? 그러니까 전 그래서 좀 만약에 극단적인 상황으로 오게 된다면 전 야당도 어쩔 수 없이 싸울 수밖에 없을 거다. 그리고 장외로 나갈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장애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호응해주지 않으면 장애 나가는 건 쉽지 않은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에 아시잖아요. 탄핵 하기 전에 광화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당 나오지 마라 네. 라는 말씀들을 국민들이 많이 하셨죠. 왜냐하면 당신들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어떤 당파성들을 갖게 되는 것으로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소위 국민들이 요구하는 공간에서 싸워야겠죠. 근데 만약에 나중에도 국민들이 너 섞여 와 당연히 가야죠. 옛날에 민주당 그것 때문에 벌벌 떨고 안 가고 막 그랬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얼마나 짜증났는데 그때. 나중엔 저기 안 나왔다고 욕 먹었죠. 그러니까 전 그래서 이제 그때는 나가야 된다 과감하게. 근데 지금은 선도적으로 예를 들면 김용민 의원처럼 탄핵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국민 정서랑 좀 떨어진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거기에 맞게 좀 잘 현명하게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하지만 그 선을 넘어갔을 때 야당은 싸워왔죠. 민주당은 과거부터 싸워야죠. 그럴 때는. 네. 일단 저는 개인 의견은 다릅니다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정부는 군사 정부와 성격이 비슷해서 지지율이라든가 여론에 신경 쓰지 않는다. 총칼로 짓밟으면 되는데 그럼 여기는 사정기관으로 짓밟으면 된다. 그러면 사정기관으로 짓밟는 한계는 뭐냐? 없다. 대통령 자리에 있는 한은 한계가 없다. 그러면은 내가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난다는 위협이 존재하지 않으면 무슨 짓이든지 한다. 저는 사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하라고 해보십시오. 네. 하라고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겁니다. 이준석, 유승민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옛날에도 그렇게 툭툭 튀어나와서 한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는 국민적 선택을 못 받는다고 판단할 때 결정할 어떤 순간이 오잖아요. 분명히. 그랬을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지하겠습니까? 국민에게 의지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김종욱 교수님하고 현 전국 상황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주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별 말씀입니다.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별 감사합니다. 말씀입니다. 예.